박정희 대통령 각각해서 구원했던 나라는 60년대 5.16 혁명 일어나고 바로 자조를 얘기했습니다. 자조.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승리한다. 가슴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깨끗한 정치로, 깨끗한 정당으로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제44주기 추모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또 우리 공화당의 추도식에 많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추도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더 사전에 몇 번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려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민족중흥회 늘 행사가 11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좌파 정권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민족중흥회 행사를 전폭적으로 도왔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명목상 보수 우파 정권이 세워지니까 다시금 이제 이런 행사에 우파의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이제 꼬여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재작년서부터는 독자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족중흥회 11시 행사에 아마 조원지 대표님께서도 정식으로 초청을 받으셨겠지만 아마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어떤 의미에서 현충원에서 탄생한 그러한 보수신당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2017년 5구 대선이 끝나고 문재양 종북 좌파 정권이 정권을 찬탈해 가지고 첫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구 대선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인데, 제62회 현충일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5월 28일 날 계룡상 동맹을 마치고 이제 6월 6일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보수 신당 창당을 이제 결의할 때입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가니까 여러분 보시는 사진 왼쪽에 골수 종북 좌파죠. 거의 뭐 간첩 수준의 종북 좌파 세력이 이렇게 박정희 묘를 이장하여 국군을 바로 세우자, 국군 바로 세우기 번국민운동본부, 현충원 정문 앞에서 이런 팻말을 들고 시위할 정도로 정말 완전히 좌파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이런 사태를 다 예견하고 이제 종북 좌파 정권과 극렬한 투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사진은 바로 똑같은 사진인데 김대중 묘를 이장하여 국군을 바로 세우자. 그래서 그 김대중 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편집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우리가 창당 초기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처절하게 싸웠던 거죠. 보수 우파 국민들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뭐 여적죄 관련 사실은 많이 있죠. 뭐 국정원 휴민트를 북한 정권에 넘겨가지고 북한의 휴민트들을 다 작살내고, 또 국내에도 이제 휴민트원들이 많이 사퇴를 하거나 경찰 쪽도 국정원 쪽도 이렇게
국정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반역죄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묘를 이장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보수 우파는 점잖고 그래도 상식과 이성이 있으니까 현충원 정문 앞에서까지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복좌파 골수들은 완전히 정말 문불안거리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권을 찬탄하자마자 현충원 문 앞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이제 모독하는 그러한 팻말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니죠. 그때 이제 창당을 위해서 모였을 때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그래서 조원진 당시 삼선 의원이었고요. 또 제 19대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국립현충원에서의 모든 예우를 거부하고 일반 찬배국 순서대로 서서 뒤에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바로 많은 이제 창당의 멤버 동지들이 이 뒤에 쭉 서가지고 참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평한 장군님 그때부터 함께 하셨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함께하고 또 우리 진정방송의 정영 대표가 함께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현충원 참배를 통해서 현충탑 또 국부 이승만 박사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래서 두 분의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우리가 신당 창당의 결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왔느냐? 자,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한 가지의 정치 왜곡이 이 정치 왜곡의 100가지의 공적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0가지 공적을 이야기해도 한두 가지로 왜곡한 것들, 이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무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북좌파가 왜곡한 것이 뭡니까? 바로 박정희 청년이 문경초등학교 교사였다가 만주신경공방학교를 가고 그리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일본 육사에 편입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만주군에서 소위 중위로 근무하다가 이제 광복구에 광복군으로 편입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왜곡해서 이제 친일파다. 청년 시절에 일본 만주군에 복무해서 식민지 시대에 군인을 했다 해가지고 친일파라고 묘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귀국해가지고 육사 제2기 조선경비사관학교에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로 바뀌었는데 2기로 입교를 해가지고 소위 중위로 또 대위까지 진급을 했다가 소령 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때 토벌군 작전장교를 참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군대 내에 남노당 조직을 다 석권해라. 그래서 그 일명 숙군 사건인데 그 숙군 사건에 엮여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또 왜곡해가지고 남노당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왜곡에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경제 부흥을 시켰다, 바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좌파들이 그 두 가지 왜곡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현충원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들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공화당은 이런 왜곡된 역사,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적으로, 지속적으로 왜곡하는 역사를 바로잡아야만 그래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한강의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아무리 공적을 얘기해도 바로 여기에 세뇌된 청년들과 국민들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로 설득되지 않냐고 오히려 친일파다, 그리고 또 남노당 전력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도 제가 계속 방송을 해서 이 왜곡을 바로잡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팩트 두 가지를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보면 박정희 청년이 만주신경군관학교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밀사 역할을 한 광복군 김학규 장관이 직접 밀명을 받아와가지고 문경초등학교 교사인 박정희 청년에게 이제 앞으로 일본이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되면 우리도 군대를 갖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장래에 국군 설립을 위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사지식을 배워야 된다 해서 만주신경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가면 19살, 빠르면 18살, 19살에 입교하거든요. 근데 이미 박정희 청년은 이미 교사를 했기 때문에 23살입니다. 23살이니까 거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1차에는 한번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금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박정희 청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의 아주 에리트 청년들에게는 거의 밀사들이 가서 다 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강영운도 만주 제국대학에 다니다가 일본 장교로 근무했거든요. 근데 강영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강영운은 바로 육당 체남선이 그 당시 만주 제국대학의 교수였었는데 직접 장래일을 협의한 겁니다. 내 장래를, 나도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전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육당 체남선도 똑같이 언젠가는 일본이 무너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국군을 세워야 되니까 군사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관학교나 또 군관학교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간 게 이제 강영운, 또 그 유명한 민기식 장군 대장으로 입편했죠. 이런 청년들이 바로 각양각색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병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요, 또 지원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관학교에 갈 수 있는 게 그 당시 청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박정희 청년에게는 김학규 장군이라고 광복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직접, 또 이분이 이제 고향이 대구 쪽이라 박정희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밀사를 줬기 때문에 입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하자마자 바로 광복군에 편입이 돼서 제3지대장인 김학규 장군 밑에 제2중대장으로 박정희 중위가 근무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거는 1946년 1월 10일 날 이제 귀국을 앞둔 제2중대장 박정희 중위와 제2대 중대원들이 태극기에 서명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자주, 자립, 자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의 통치 철학이 바로 자주, 자립, 자조, 제일 처음에 이제 자조였죠. 자조, 자립, 자인데 바로 박자만 보이고 정의자를 지운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청년은 친일파가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민족주의적인 에리트 청년으로서 바로 일본의 패망 이후에 국군 창설을 준비한 그런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유명한 사진인데 8월 18일 광복군 교관으로 활동했던 윈스 대위, 개성에서 활약한 윈스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윈스 대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 가고 또 그래서 장교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이런 그 특수부대에 정보 분야에 많이 일하게 되므로
인해서 이 웸스데이도 한국어 잘하죠, 일본어 하죠, 영어 하죠, 심지어 만주어, 러시아까지도 하는 이런 최고의 에리트 장교들이 광복군을 지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웸스데이 송별식 기념 사진인데 그 태극기 밑에 웸스데이 모습이 보이고 그분의 왼쪽에 키 작은 분이 바로 김학규 장군이고 그 바로 뒤에가 박정희 제2중대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태극기, 이 대원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해방을 막고 강복한 한국에 돌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큰 비전들과 이런 결단들을 쓴 그런 태극기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그 빨간 거 옆에 자주 자립 자예 그리고 박자만 보이는 게 바로 박정희 중대장의 서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61년 5.16 혁명을 성공하고 박정희 의장이 제일 먼저 김학규 장군을 사면시키게 됩니다. 김학규 장군이 어떻게 또 연루가 되는 거니, 해방 이후에 바로 이제 상해 임정에서 돌아와 가지고 김구 선생의 측근으로 한독당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바로 우익 청년 안두희를 서북청년단 출신, 북한에서 월남한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월남한 서북청년단 출신의 그리고 포병 장교인 안두희 청년을 바로 김구 선생에게 소개한 분이 바로 김학규 장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9년도 안두희 청년이 김구를 암살하면서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투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형무소를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 남로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남로당에 관련됐다든지 공산당에 관련된 자들은 거의 직결 사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학규 선생 같은 이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두희 청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이 났는데 우익 청년이니까 그때 사면을 받아가지고 또 전쟁의 영웅이 된 게 바로 안두희 청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 투옥 생활을 하던 김학규 장군을 제일 먼저 사면을 시킨 게 바로 박정희 의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962년도 3월 1일 3.1절 때 제43주년 3.1절 때 이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십니다. 박정희 의장께서 참 훌륭하신 게, 자, 이 정도의 관계면 자기의 은사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도를 충분히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됩니다. 근데도 자기의 스승이고 자격은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3등급인 독립장을 주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사진인데,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이제 박정희 의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내각수반 송효창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사진 왼편에 바로 김자진 장군의 아들인 김두한이가 이제 대신 훈장을 받은 편이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키가 작으신 김학규 장군이 3등급 독립장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군 장군이 바로 김구 선생의 아들인 아들인 김신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관계, 이런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박정희 청년은 친일파가 결코 아니고 민족주의 엘리트 청년으로 상해 임정에서부터 관심을 받은 창군의 그런 요원으로 선발된 그런 청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신욱이라는 분에게 대통령 표창을 하사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표창을 주시는데 왜 신욱에게 이걸 줬느냐? 신욱 어르신은 예천의 독립운동가로 1881년생이요 1943년도 돌아가셨죠. 바로 상해 임정에서 특별히 사관학교에 보낸 청년들에게는 바로 후원자들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하나씩 붙여줬는데 바로 박정희 청년을 누가 후원했느냐? 바로 신욱 독립운동가가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천에 아주 거부신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상해 임정에 독립자금에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참 역사라는 것이 참 재밌는데 이 신욱 선생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상해 임정에 전달한 분이 누구냐? 김시연이라는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그 김시연이가 광복 이후에 나중에 야당 위원이 돼가지고 1952년도에 바로 1952년도면 전쟁 중이잖아요. 1952년도 6.25 기념식 때 부산에서 충무로에서 기념식 때 이승만 박사를 저격한 유시태의 배우 인물이 김시연입니다. 그 당시 김시연이가 국회의원으로 유시태를 사주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연설하는 바로 뒤에서 모젤 권총으로 바로 뒤에서 사격을 했는데 안타깝게 불발이 돼가지고 체포를 됐죠. 그래가지고 김시연이도 이제 무기징역에서 감형을 받고 투옥 중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장면 정권 때 사면석반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신욱 선생이 독립자금을 전달했던 분이 바로 김시연, 그 당시 독립운동가였죠. 그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990년도에 바로 신욱 선생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근거들이 드러나서 건국군장 4등급 애국장을 수여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신욱 선생의 이런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창당 초기에 계속 종북좌파 척결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로니에서 집회하고 종로를 거쳐서 차에 올라가서 그때 우리는 탈원전하면 망한다. 종북좌파 정권으로 인해서 국방안보가 무너진다. 그런 거를 막 연설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후위에서 이렇게 연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의협심을 가지고 저를 개인 경호를 몰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 하니 바로 신욱 선생의 손자였습니다. 이 신욱 선생의 손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진실방송을, 위대한 진실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라는 거예요. 참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친일파, 일본 군인이었다고 하는 이 친일파의 진실을 완전히 벗겨서 더 이상 이런 왜곡에 미혹되지 않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자, 두 번째가 이제 남로당 전력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3 사태가 실패하니까 이제 건국 이후에 10월 25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토벌군 작전장교로, 그러니까 토벌군 사령관은 송호송이고, 여러분 가운데 사진에 보면 담배 물고 있는 게 송호송인데 요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게 진짜 빨갱이로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북침을 했다, 이런 선전을 한 사람이 바로 송호송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국 직전에 육군 참모총장격인 조선경비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육군본부에서는 이 사람의 전력을 빼죠. 뭐 완전히 월북해가지고 전범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작전장교, 아주 작전장교 뭐 핵심 역할 아닙니까? 박정희 소령이고요. 오른쪽에 미 제24 군단의 군사고문 풀러 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청에서도 당연히 미 군사고문도 도와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군대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공산당을 섞어내지 않냐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의를 드렸지만 박정희 소령은 남로당 군사부 총재 이재복 목사가 여순 반란 사건으로 완전히 괴멸된 국군 내의 남로당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눈여겨봤던, 즉 이재복 목사의 친구가 박정희 소령의 형인 박상희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포섭하려고 바로 메모지에다가, 주머니 메모지에다가 박정희라는 이름을 쓰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바로 이재복이 체포가 되면서 김창룡 수사과장이 조사해 보니까 주머니에 박정희가 나오니까 당연히 세포로 의심해가지고 체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행적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재복이 포섭하려고 메모했던 그 메모장 한 장 때문에 체포가 됐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근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동기들이 이제 뭐 정일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백선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거는, 자, 미 군사 고문단 단원 중에서도 하우스만 대위는 이승만 박사의 연락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최측근이죠. 모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군사작전이라든지 군사에 관련된 문제를 연락장교니까 하우스만하고 이제 합니다. 자, 이 하우스만이 바로 당연히 여수 4.3 반란 사건도 관여하고 또 4.3 사건 또 여수 반란 사건 다 하기 때문에 박정희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 작전장교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국 이후니까 사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계통을 밟아가지고 육군 본부의 지휘관들, 그 최병덕, 또 행정참모부장 김백일, 또 참모차장격인 참모장격인 정일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구명 서류를 내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올렸고, 그 이승만 박사가 최종 검토할 때 옆에 있었던 분이 바로 하우스만 대위고, 하우스만 대위도 정확한 증언을 하게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재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려 해서 서명해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 사명권, 첫 번째 사명권이죠. 대한민국 건국하고 1949년 3.1절 3월 1일 제30주년 그래서 특사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석방 기준이 15년 형법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죄라든지 무기징역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소령이라는 최고위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요. 그리고 최종 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특별 사면 석방을 시키고 예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총명한 엘리트 장교이기 때문에 바로 백선엽 정보국장이 문간으로 군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서류가 박정희의 그 재판 관련 서류들인데 바로 마지막에 형 집행 정지로 특별 사면 석방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의 진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확실히 알고 정복자파들이 더 이상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말씀드린 대로 현충원에서부터 창당에 결의를 해서 형충원에서 태어난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를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위대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한두 가지의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기에 세뇌되고 영향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떤 공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아유, 뭐 공산주의자였는데, 변절자였는데, 친일파였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경제학자까지도 박정희 우리 한강의 기적은 그 당시 국민들이 잘해서 그렇지 박정희 업적이 아니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참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김밥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사 밑에 쭉 내려가면 행운 김밥이라고 김밥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밥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까? 태극기에다가. 그러더니 우리 공화당, 그 공화당 글자를 보더니 박근영 여사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유, 박근영 여사 알죠. 그랬더니 거기와 관련된 당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동욱이의 그 공화당을 말하는구나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쭉 설명을 해줬더니 그 행운 김밥집 주인이 누군고 하니 남편이 박 무슨 씨라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가문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이죠. 자기 남편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큰형 또 셋째 형 돌아가신 박상형이 있지만 그 큰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의 그 집안의 후손으로 시댁이 되는 거죠.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사 밑에 그 행운김밥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특이한 인연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 분을 또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제가 방송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제죠. 어제 이제 또 참배를 하면서 또 시간이 나길래 장군묘역을 이렇게 봤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 묘소 바로 우리가 서 있던 자리 뒤편이 바로 장군묘역인데 제일 장군묘역에 올라가 보니까 바로 초대 참모총장인 최병덕 중장의 묘도 거기 있더라고요. 최병덕에 대해서도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진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민족주의자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북좌파가 또 역시 친일파로 또 6.25 관련 때 또 패전 장군으로 많이 그 매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김백일 장군, 김백일 중장, 역시 김백일 중장도 북한 괴뢰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군이 누구겠어요? 바로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백선엽, 정일권, 김백일 이 세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 명이 다 평양에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조만식 장로님의 비서와 경호원들로 있다가 최고의 군인 에리트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일성이 직접 방문해서 백선엽 또 김백일, 정일권 이 청년들에게는 자 우리가 인민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민군 창건을 도와달라. 그렇게 당연히 요청을 했지만 이분들은 이제 민족주의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월남을 해서 국군 장설 요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종북 좌파들이 거품을 무는 사람들은 다 민족주의자요. 또 대한민국 건국과 구국과 호국의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분들을 다 친일파로 매도하는데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걸 친일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강요에 의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 말기에 누구를 이용하려고 그랬습니까? 유명한 사람 이용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육당 최남선 같은 사람 일본에서는 육당 최남선을 10만 명의 독립군을 죽이는 것보다 육당 최남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니까 육당 최남선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육당 최남선도 그런 강요와 억압이어서 할 수 없이 그 명령에 의해서 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제 김한란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또 반민특위에 올랐던 사람 중에서 인천 김성수의 동생인 김현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만주방적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만주방적 같은 경우는 직원만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제시대 때 김현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수도 반민특위에 잡혔을 때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일본의 강요에서 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참여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제일 먼저 체포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현수를 아주 매도하는 그 공산주의자들, 이거 다 김현수한테 참 혜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어제 추모식에서 또 갑자기 또 연설을 부탁받아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너무 흥분을 했더니 앞에 계신 조 대표님께서 풀다운을 하라고 근데 그 신호를 좀 늦게 봐가지고 제가 좀 죄송스럽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요지는 그겁니다. 자,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기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 식민지에서 새롭게 건국된 나라가 약 150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있던 나라들이 한 4, 50개국이 되죠. 그래서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193개국 중에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나라는 단 3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또 전쟁을 하는데 그 둘러있는 모든 중동의 이슬람 세력하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제1차 전쟁, 제2차 전쟁, 제3차 전쟁, 제4차 전쟁,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그 4차 전쟁까지도 겪으면서도 생존하고 다 전승을 거둔, 그래서 오히려 전쟁하면서 더 이슬라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빈라덴 테러리스트잖아요. 그 테러가 생긴 이유가 바로 1973년도 욤키푸르 전쟁 때문입니다. 즉 제4차 전쟁인데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리고 이렇게 중동의 국가들이 기습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욤키푸르라는 것은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4차 전쟁까지 도저히 이스라엘은 아랍의 모든 나라들이 뭉쳐서 대결해도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테러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대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그때부터 테러가 생겼고 그 뿌리가 바로 빈라덴이고 이번에 하마스도 바로 그런 테러 정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사의 큰 흐름으로 우리 그 애국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즉 4차 전쟁까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테러였고 그 테러의 열매가 결국 9.11 테러와 오늘날 하마스 전쟁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전쟁을 겪고 우리도 6.25 전쟁 국제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1959년도에 건국이 됐습니다. 원래는 말레이시아 연방의 하나의 주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의 하나의 싱가포르 주였는데 거기에 리콴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워낙 정치를 잘하고 똑똑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특별히 말레이 반도 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가만 내비뒀다가는 저 리콴유에게 정권을 뺏기겠다 해서 싱가포르를 그야말로 탈퇴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탈퇴를 당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싱가포르죠. 1959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싱가포르의 초대 국부가 돼가지고 뭐 싱가포르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여행 가서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전 세계의 도시국가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1인당 GNP가 약 7만 불, 8만 불까지 올라가는 최고 도시 선진국의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강의했지만 이 리콴유 수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만남의 사건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10월 26일 날 바로 열흘 전에 마지막 국제 외교 일정이 바로 리콴유 수상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이죠. 10월 16일 날 리콴유 수상과 정상을 회담을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마지막 국제 외교 국정이었고, 그때 놀라운 것은 통역을 한 게 바로 27세의 박정희 영예가 두 정상에 통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정상회담에 통역을 한다는 것은 영어를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정상 간의 국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 즉 쉽게 얘기해서 스테이트맨십,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고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을 통역하는데, 그걸 통역하겠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이제 삽교 방조천 준공식에 가셨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최후의 국정은 삽교천 방조제가 아니라 삽교천 방조제를 끝나고 비밀리에 이제 KBS 당진 송신소를 개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 최대 출력의 약 1500kW의 단파 방송이죠. 라디오 방송을 보내는 그러한 송신소를 개소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풍요와 또 자유와 빛과 이것을 북한 동포들에게도 전파해서 통일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북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역량이 크기 때문에 만주, 러시아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건 뭐 중국에서도 소련에서도 굉장히 방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극비로 이 방송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첫 방송을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참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또 우리 공화당이 집권해서 찾게 되면 놀라운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첫 방송,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대북 방송이죠. 비밀리에 북한 동포들이라는 이 방송, 우리 1953년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을 하고 이승만 박사께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북한 동포여 좀 참아라. 좀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경제 발전도 하고 위대한 자유의 나라, 빛과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공산 독재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이 바로 7월 27일 날 휴전한 다음 날에 국부 이승만 박사의 그 연설이었는데, 1979년 10월 26일 날 대북 첫 방송, 박정희 대통령의 첫 방송, 그 방송 내용을 정말 우리가 집권을 해서 찾아내면 정말 위대한 역사를 또 발굴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또 북한 동포들에게 알려서 우리의 자유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서거 집회도 있었고, 또 내일 또 제248차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는, 그리고 비전을 계승하는 그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찍 방송을 좀 끝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3차 대북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때 제1차 대북 퍼포먼스를 해서 정말 문화적인 멋진 퍼포먼스를 이원동 서해가께서 해주시고, 또 거기가 그 여백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또 서명을 하는, 그래서 역사 기록물을 하나 남겼는데, 제2차는 이제 창당 6주년 때에 문경에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3차 퍼포먼스를 하는데 또 어떤 글씨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할지 또 잠옷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추모식에서 또 조원진 대표님께서 외부 인사를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통일한국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신 김태영 최고위원과 또 그분하고 같이 온 군 출신의 또 인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자, 우리 조원지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정치삼국지, 그 정치삼국지의 제3지대가 사실은 우리 공화당 중심의 보수 우파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하고 합당이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보수야당, 보수당, 그러면서 또 종북 좌파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래서 우리 공화당 중심의 이제 제3시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 우리 공화당과 같이 보수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우파에서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일한국당, 50대의 이경희 대표가 있는 통일한국당, 그리고 고용주 변호사, 많은 분들이 아시죠? 고용주 변호사의 자유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사교 집단인, 제가 이름도 거명하기 싫은데 자유통일당, 그거는 완전히 제외입니다. 그건 사교 집단이고 정치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보수 우파를 표방하지만 그래서 그건 완전히 제외입니다. 그래서 좌파한테는 이제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뭐 녹색당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파에서 우리와 통합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세력은 통일한국당과 자유민주당밖에 없고, 그리고 어쨌든 보수파를 표방한 집권여당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3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점점 크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우리 공화당을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한국당의 김태영 최고위원께서 아마 내일 집회도 오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집회도 와서 우리 공화당의 집회를 직접 보시고 또 퍼포먼스도 보시고 직접 보신다고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지금 아주 12월 달까지 급박하게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신을 우리가 바로 계승해서 이 위대한 천재적인 지도자, 애국 애민의 지도자, 그리고 청년결백한 지도자, 이것을 계승하는 이제 우리가 제2세대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제1세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제2세대고, 이제 우무성 청년 위원장이나 박지호 청년이나 이용주 청년이나 요 청년들이 이제 제3세대 박정희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위대한 역사적인 작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1세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풍요롭게 대한민국을 세워놨더니 종북 좌파가 정권을 탈탈하고 또 보수 의상제 세력이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들이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반대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그 위대한 공과를 다 묻혀버리고 그 왜곡된 거짓된 친일파 남노당 군사 쿠데타 이런 걸로 정치투쟁을 해가지고 심지어 정권까지 차지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이런 어려움 중에 그나마 박정희 제2세대로 우리 공화당이 이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정말 6년 동안 투쟁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 제2세대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우리 박정희 제3세대 지켜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똑똑하고 청렴결백하고 애국심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까지, 우리 또 제3세대를 키울 때까지 우리 제2세대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번 248차 집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